아버님, 명절 연휴에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번 명절에는 다녀오겠습니다. 친정!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을 해! 아버님, 저도 딸인데. 입 닥쳐! 말이 안 통하는 시아버지 대답에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귀한 딸입니다. 제가 하루 친정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많은 명절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고 밥상도 수십 번 차리고 치우고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명절에 힘들게 하는데도 가족들에게 25년 동안 감사하다, 수고했다라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속에 있는 말들과 서름을 계속 시아버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때 건방져!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에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5년 만에 참고 참았던 억눌린 제 속 마음을 얘기를 했건만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분노로 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아버지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귓속이 윙윙거리며 입안에 쓴맛이 돌았어요. 시집 오면 죽었어도 이 집 귀신다는 거야! 명절에 친정이 뭐가 중요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돌아서셨고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25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한 가족의 며느리이자 아내 2아이의 엄마 박경희입니다. 23세 사랑해서 시집왔지만 지금은 명절마다 혼자서 대가족의 차례상을 차리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모든 걸 참아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친정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시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재우는 일을 혼자서 했어요. 25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이죠. 엄마, 도와드릴까요? 큰딸 수진이가 부엌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공부해라. 항상 그랬어요. 아이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아침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숙네 식구까지 총 12명이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차리기를 반복했어요. 며느리, 전이 좀 탔네. 죄송합니다. 다시 붙여드릴게요. 차례상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시집 온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저는 23세 이 집으로 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남편 민수와는 대학교 동기였거든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아? 신혼 초기에 남편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짐은 더 무거워졌고요. 엄마는 왜 맨날 부엌에만 있어? 둘째 민준이가 어릴 때 물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엄마가 해야 할 일이니까라고 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발목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니까 밤 9시가 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들을 정리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명절인데 얼굴 한번 보러 오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어머니였어요. 마지막으로 친정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시부모께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말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그 한 대가 25년간 쌓아온 참을성의 벽을 무너뜨릴 줄은 말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았습니다. 뺨을 맞은 다음 날 우리 집 식탁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물 좀 주세요. 어머니, 반찬 더 드실까요? 가족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이름 대신 고개짓으로, 눈짓으로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냉대였어요. 엄마 괜찮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왼쪽 볼이 아직도 화끈거렸거든요. 남편은 신문을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어요. 어제 제가 맞는 걸 보고도 한마디 말이 없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은 밥이나 차려. 딱 잘라 말하더군요.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식탁 위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시숙네 가족들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만 그 웃음밖에 있었습니다. 숙모님, 김치찌개 더 주세요. 조카가 그릇을 내밀었어요. 저는 묵묵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카의 작은 인사말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응,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그래. 친정이 그렇게 그리우면 거기서 살라고 하지 뭘.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어지러움이 찾아왔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계속 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뭐가? 어제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만 바라보셨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내일은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많아서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무 눈치만 보지 마라.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25년 동안 제 인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박 여사님.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야위셨네요. 거울을 제대로 본 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니 화장품을 사본 것도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요즘 살림이 힘들어서요. 그래도 본인 건강 챙기셔야지요. 몸이 망가지면 누가 가족들 챙겨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어요. 소화제와 두통약을 샀습니다. 요즘 자주 머리가 아팠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충분히 쉬세요.
약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쉬다는 게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나가기 전에 말은 하고 나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를 애 취급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좀. 허락받고 나가라니요. 아버님, 제가 얘기인가요? 목소리가 커지자 가족들이 모두 나왔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건 좀. 넌 입 다물고 있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밤늦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얼렁 치울게요.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릇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손 다쳤어? 그제서야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걸 봤어요. 그릇 조각의 배임 모양이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뭘? 이렇게 사는 거요. 저도 사람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참으면서 살아. 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5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야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친정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결심을 하고 나서야 깊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아직도 자고 있다 말이야. 급하게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어요.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굶고 있는데 바로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밥만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반찬은 어젯밤 거라도. 어젯밤 거? 우리가 남은 음식이나 먹으라는 거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새벽 운동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글쎄, 네 와이프 때문이야.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늦잠이나 자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미안해.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변명은 빨리 밥이나 차려. 30분 만에 급하게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후다닥 만들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시간 없어. 에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정신 차려. 여보, 나도 사람이야. 가끔은 실수할 수도. 남편도 회사에 가고 아이들도 학교에 간 후에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박 여사님, 아침에 소리가 많이 났던데 괜찮아요? 부끄러웠어요.
이웃들까지 알게 된 거잖아요. 아, 그냥 별일 아니에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뺨은 푹 들어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몸부터 상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이요? 언제 병원에 가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이들 아플 때만 갔지 제가 아파서 간 적은 없었어요. 오후에 빨래를 널다가 어지러움이 왔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아빠랑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너무하는 거 다 봤어. 딸이 다 알고 있었어요. 숨겨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한 거야. 며느리로서 부족해서. 엄마가 뭘 잘못했어? 25년 동안 집안일 다 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미안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빠, 엄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요즘 자꾸 어지러워하시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병원 가고 싶으면 가. 대신 집안일은 제대로 해.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용돈이라고 받는 게 한 달에 30만 원인데 그것도 생활비에서 아껴서 모은 거예요. 여보, 병원비는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가계부를 펼쳤어요. 적금 통장을 해지하면 병원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제 통장 좀 주세요. 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병원? 무슨 병원? 꾀병 부리지 마라. 꾀병이 아니에요. 정말 몸이. 며느리가 아프면 안 되는 거야? 집안일은 누가 해? 결국 통장을 받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모은 제 돈인데 제가 쓸 수 없다니요. 다음 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어디 아프니?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들까지 모두요. 얘야, 당장 나와. 엄마가 병원비 마련해 줄게. 엄마, 그러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지. 시댁은 무슨 시댁이야? 내 건강이 먼저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나가야 할까요? 25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뺨은 푹 꺼지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아픈 것 같아. 또 그 소리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25년 동안 꾀병 부린 적 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일 동네 병원이라도 가봐. 더 이상 제 건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48세. 이제라도 제 인생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더 큰 풍파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지더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다행히 수진이가 발견해서 깨워줬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의 울음소리에 가족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뭐야, 또 꾀병이야? 시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가 정말 쓰러졌어요. 병원 가야겠어.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남편은 계속 시계만 봤어요.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여보, 잠깐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하루 종일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인, 혈압이 매우 높고 빈혈도 심각해요. 스트레스성 위염도 있고요. 치료하면 괜찮아질까요? 일단 입원하셔야겠어요. 혈압 조절부터 해야 합니다. 입원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일단 집에 가자. 생각해 봐야겠어. 선생님, 입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이 상태로 계속되면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뇌출혈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혈압 좀 높다는 거 아니야? 의사가 뇌출혈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25년을 멀쩡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그래? 꾀병 아니야?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꾀병을 부려요? 아침에 쓰러지는 거 봤잖아요. 너는 들어가 있어. 시아버지가 수진이를 꾸짖으셨어요. 어머님, 제 적금 통장 주세요. 왜 그걸 어머님이 몰래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겠습니다. 라고 가족들 앞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박 여사님, 혹시 몰라서 말인데 시어머니가 걔 돈을 빼먹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이번 달에 계주가 바뀌었다는데 돈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 적금 통장 돈을 걔 돈으로 쓰신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 적금 통장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내가 너 돈을 몰래 쓰기라도 했을까봐 그러니. 알았다 알았어, 내일 돌려줄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 적금 통장 확인해봐.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혹시 어머니가 걔 돈으로. 입 다물어.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야?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 은행에 문의했더니 박경희님 적금 통장은 해지되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네. 언제요? 일주일 전에요. 1,8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모은 제 전 재산이 사라진 거였어요. 어머니, 제 통장이 해지되었다는데요? 시어머니는 모른 척 하셨어요. 글쎄, 난 모르겠네. 저는 정말 분통이 치밀려 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건강도, 돈도, 존중받을 권리도 없었어요. 그날 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다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에야 깨어났는데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마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혼자 왔어요. 가족분이 없으신가요? 있지만 연락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밝게 웃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게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수진이가 병원으로 왔어요.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나와? 걱정시키기 싫어서. 걱정은 무슨, 당연한 거지. 아빠도 찾고 있어. 아빠가? 응, 집에 안 계시니까 놀라더라.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가 없는 걸 알아챈 거였어요. 저녁 시간에 남편이 병원으로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나왔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25년 동안 당신은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게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부부 사이에 고맙다는 말까지 해야 해? 남편의 말에 실망했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서 10명 넘는 사람 음식 준비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회사 일요? 명절에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병원에서 밤새 지켜줬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하지만 스트레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원인이요? 가정환경이나 대인관계 같은 것 말이에요. 남편이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장된 거 아닌가요?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스트레스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셨어요. 가사노동도 엄연한 노동입니다. 특히 25년간 혼자 담당하셨다면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의 말에 의사 선생님도 할 말을 잃으셨어요. 오후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치료 끝날 때까지요. 치료 핑계로 집안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정말 아파요. 25년을 멀쩡히 살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해. 왜? 집에서 계속 투덜거려. 엄마가 꾀병 부린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화내셨어. 며느리가 버릇 없어졌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병원 상담실에 갔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죠. 상담사가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부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남편이 퇴원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의사 선생님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병원비만 나가고 집에서도 쉴 수 있잖아. 집에서 쉬어본 적이 언제예요? 그건 저 없으니까 불편하시죠? 남편이 화를 냈어요. 너 완전히 달라졌네. 2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네,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퇴원 후 바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퇴원하는 날 집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도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당신이 할 일이지 우리가 왜 해? 남편의 대답에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불러 앉혔어요. 수진아,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수진이가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2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무슨 일 때문에? 민준이도 궁금해했어요.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25년간의 시댁살이, 사라진 적금,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응,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참았어. 그런데 이제 너희도 다 컸잖아. 엄마, 우리는 어떻게 돼? 엄마와 함께 살 수도 있고 아빠와 살 수도 있어. 너희가 선택해.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야.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엄마 편. 아빠가 너무해.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알아. 그래도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해.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법률상담소에 갔어요. 25년 결혼 생활이면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복잡할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25년 참았는데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기회를 줬잖아요. 남편과의 대화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저희 이제 각자 살아가겠습니다. 당장 나가라. 이 집에서. 네, 나갈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날 밤 수진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괜찮아. 무섭지 않아? 조금 하지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응, 엄마.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딸의 말에 힘이 났어요. 4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결정을 내렸어요. 두렵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에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했어요. 25년 동안 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의 소송이야. 미쳤어.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렸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야? 50다 된 여자가.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줬거든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보탤게. 민준이도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25년 만에 그 감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해방한 것이었습니다. 좁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야. 아이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좁아도 마음은 넓어진 것 같아. 수진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은행에 도움도 받아 작은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젊었을 때 꿈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할 수 있어? 해봐야 알겠지. 25년 동안 집안일 했으니까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어. 상가를 알아보며 설렜어요.
처음으로 제가 사장이 되는 거니까요. 동네 부동산에서 좋은 자리를 소개해 줬어요. 여기 어때요? 근처에 학교도 있고 직장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카페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이 색깔 어때? 수진이가 페인트 견본을 들고 왔어요. 예쁘다. 너 센스 좋네. 나는 테이블 조립 담당. 민준이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분이 좋았어요. 카페 이름을 정하는 것도 고민이었어요. 새 시작은 어때? 좀 뻔한 것 같은데. 그럼 48은? 엄마 나이니까. 민준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카페 48 어때? 완벽해. 개업 준비를 하면서 국비 지원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제과제빵학원도 다녔어요. 커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같이 수업 듣는 저보다 젊은 수강생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언니 50에 새로 시작한다니 대단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서로 격려하며 공부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카페를 열었습니다. 엄마 떨려? 많이. 하지만 기대도 돼. 첫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할 것 없어. 일주일 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25년간 쌓인 요리 실력이 빛을 발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요. 케이크는 어디서 사와요? 직접 만드세요. 대단하시죠? 손님들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예전 동네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어머, 박 여사님, 여기서 뭐해요? 카페 차렸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옛 이웃의 방문이 반가웠어요.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훨씬 밝아 보여요. 감사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아줌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알게 되었어요. 3개월 후 카페는 제법 안정화되었어요. 엄마, 장사 잘 되네. 수진이가 신기해했어요. 정말 대단해. 내 엄마가 사장님이라니. 민준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정산을 했어요. 이번 달 매출에 여러 가지 임대료랑 재료비 경비를 빼고 나니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비로는 충분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고 있어. 수진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6개월 후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해왔어요. 사장님, 케이터링 사업은 어때요?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 케이터링요? 네, 작은 행사나 생일 파티 같은 거 말이에요. 새로운 기회였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첫 케이터링은 아이 생일 파티였어요. 직접 만든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가져갔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점점 일거리가 늘어났어요. 1년이 지나자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여기 사장님 사연 아세요? 50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셨대요. 대단하시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이혼 후 홀로서기에 대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강연 당일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세에 새로 시작한 박경희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5년간의 참을성,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평생 사는 거였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강연을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언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강연했는데 정말 뿌듯했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가 안겨왔어요. 이제 엄마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됐어. 민준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50이 되어서야 찾은 제 자리였지만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카페를 연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는 웨이팅까지 생기는 인기 카페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2명을 고용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예약이 꽉 찼어요. 알바생 지연이가 스케줄표를 보여줬어요. 고마워. 덕분에 여유가 생겼네. 처음엔 혼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야. 아니, 사장님.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하셨어요. 앉으세요. 뭘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하나. 커피를 내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카페를 둘러보셨어요. 여기 직접 차린 거야? 네. 혼자서?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직원들이 도와줘요. 시어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장사 잘 되는 것 같네. 덕분에 생활할 만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면우. 사장님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어요. 뭐가요? 25년 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을 리가 있나.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홀로 써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씩 카페에 오셨어요. 손님으로 말이에요. 몇 달 후 딸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혼자 지내신대요. 왜?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 고모 집에 가 계신데요. 전 남편이 그 집에 혼자 남아 살게 된 거였어요. 힘들겠네. 아빠가 엄마 생각 많이 한다던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뭐하니. 며칠 후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말이에요. 나 혼자 사는 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 밥 해먹는 것부터 빨래까지.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다시는 안 될까?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안 돼. 우리는 이미 끝났어. 하지만 각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최선이야.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2년째가 되자 분점 얘기까지 나왔어요. 사장님, 강남에도 카페 내면 어떨까요? 단골 손님이 제안하셨어요. 아직은 여기 하나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이면 충분했거든요. 그 대신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요리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50세에 새롭게 시작하는 홈카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요. 엄마, 정말 책까지 써? 민준이가 신기해했어요. 응,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스토리예요. 편집자가 말했어요.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이면 좋겠어요. 카페를 연 지 5년이 지났어요. 51세였던 제가 어느덧 5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네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취재진이 온다고 하던데요? 직원 지연이가 말했어요. 응, 여성 창업 다큐멘터리 촬영이래. 요즘은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오후에 촬영팀이 도착했어요.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세요? 감독이 물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은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카메라가 카페 곳곳을 담았어요. 벽에 걸린 감사 편지들, 제가 쓴 책들, 그리고 웃으며 일하는 모습까지.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자존감이요. 이제는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촬영이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수진이와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다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촬영 어땠어? 좋았어. 그리고 수진이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취업되었어요. 다음 달부터 회사 출근이에요. 엄마 카페에서 배운 서비스 정신으로 면접 통과했어.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 민준이는 군대에서 요리병 하고 있습니다. 엄마 레시피로 만든 음식 부대원들이 좋아해. 민준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야.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전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언제? 어제. 장례식은 모레야. 조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갈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니까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카페 사장님 아니세요? 책도 쓰시고 방송도 나오셨죠? 시댁 친척들이 신기해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지만 반가워하셨어요. 와줘서 고마워. 가족이었잖아요. 내가 정말 대단해. 전 남편도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고마워. 와줘서. 당연한 일이야.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왜 그랬을까? 다 지난 일이야. 서로 행복하게 살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3세의 제 모습은 48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 아직도 꿈꿀 게 많다. 60세에는 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기대된다. 5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찾았고 혼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53세, 아직 꿈꿀 나이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홀로 썩기 전 25년간 매일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부모님 수발에 온 가족 아침 차리고 도시락 싸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혼자 식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것도 못해? 25년 보고 배우는데 고작 이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하는 말들이었어요. 제가 25년 동안 모은 적금 1,800만 원도 허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지옥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20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친척 15명 상을 차리고 치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정말 하루 몇 시간을 잠을 잘 수도 없이 혼자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사는 내내 친구들과의 만남도 친정 방문도 심지어 아픈 몸으로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 용돈은 한 달에 30만 원, 그마저도 생활비에서 아껴서 받는 거였어요. 시집 왔으면 시댁이 집이야. 친정 생각 마라. 이 말 한마디로 저는 25년간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고했어. 감사해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희망을 만들고 혼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5년간의 참을성도 48세의 절망도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